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부담, 부담스러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솔직하게 제 상황이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어떤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뭐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42살이고요. 42살이고 85년생입니다. 그리고 어, 어차피 뭐 다 중간중간 이야기할 거니까 이름은 정호천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공사학번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미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아유, 뭐, 평범 안 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평범한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굉장히 시간 강사 입장으로서 상당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40대로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사는 게 이렇게 또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저런 생각 끝에 유튜브를 켜게 됐고, 제가 유튜브의 매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저의 힘든 것이나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또한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튜브의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인문학의 대위기 시대예요. 저도 뭐 저보다 막 빼어난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인문학의 대위기 시기이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코너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대불평등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불평등의 시대고, 어떤 의미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올바름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시대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도 어떤 의미에서 실존적 위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실존적 위기? 실존적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지점 같아요. 그것이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지점인 것 같고, 최근에 젊은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저희 윗세대 분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입장에서 제가 뭐 철학이나 뭐 영문학 그리고 미학까지 한 상황에서 제 저 실력 없는 시간 강사, 저 저 정말 초짜 시간 강사, 저 애송이 박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떠드는지를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느는 거를 봤을 때 저한테는 사실 상당한 감동이고 굉장히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가 저의 마음속에 있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또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정호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코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세 개의 대학교가 다 다르고 학부, 석사, 박사 학교가 다 다르고 국내 박사고 인문학 박사고 지금 굉장히 즐겁지만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께 뭐 이런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이나 뭐 연애, 뭐 친구 이렇게 뭐 부모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드실 수도 있고 사람이 행복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진짜 꼰스러운 어린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대불평등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국제 정세나 사회 문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 야, 지금 말씀하시는 정호찬 너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받았잖냐. 근데 저도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뭐가. 그 전 상황과 그 지금 박사를 받은 이후 상황 똑같이 힘들어요. 상황은 더 힘들어요. 어떤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시선이 이게 말하다 보면은 저 사람 생각보다 진짜 뭐 무식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톨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학교에서 철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 미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85년생이고요. 정호찬입니다. 그리고 게재 논문은 두 편 있고요. 석사 논문 제목은 해겔의 예술의 종말.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시적 자기의식을 통한 사유와 존재의 통일성 고찰. 좀 거창하죠. 어쨌든 뭐 국내 박사고 뭐 국내 박사라고 해서 나 지금 힘들어. 또 뭐 이렇게 대학교 세 개가 다 달라서 힘들어. 그래서 힘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뭐 변명 따지고 이러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담담하게 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좌우의 이념 자체는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 자신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 노동을 했건 정신 노동을 했건 육체 노동도 했고 정신 노동도 했죠. 그러니까 정신 노동은 했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거고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는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를 좌파로 보셔도 되고 저를 우파로 보셔도 되고 저를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은 저는 천성상 잘 못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은 제가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저랑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약간 저쪽에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있어.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지. 그런 사태에 있어. 근데 저도 웬간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후벼 팔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후벼 팔 때는 뭐 저도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제가 크게 잘못된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렇게 싸움을 피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저도 좀 반성을 하는 지점입니다. 저 자신에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좌우를 넘어서
좌우를 넘어서 저는 사실은 좌파에 대한 그 논리도 모르고 우파의 논리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좌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고 어떤 특정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제 말을 듣고 조금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좌파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몰라요. 그리고 해 나가면서 조금 알게 되겠죠, 저도. 그 점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댓글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달리시고 안 달리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다르신다라고 한다라면은 대환영이고요. 대환영인데 이게 너무 욕설이나 조금 이제 근거 없는 이렇게 좀 그런 비방이나 비난 같은 거는 조금은 좀 부탁드려요. 그런 거는. 예. 저도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뭐 제가 뭐 차단을 누르면은 뭐 되겠지만 요즘에 그런 기능도 많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도 적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꼴에 또 서윗 영포티 아닙니다. 뭐 40대인데 서윗하지는 않지만 뉴트럴하게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 생각보다 무식하다. 버벅될 수도 있고 상당히 무식하다. 생각보다 저거 무식하네. 이럴 수도 있다. 이거 얘기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그냥 베네수엘라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가 이라크전에서 우리가 90년대 이라크전 기억나시죠? 미국 부시 그 시니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했잖아요. 그거 TV 중계로 봤죠. 그거 굉장히 혁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에 사실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꾼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뭐 농담 삼아 마두로 새벽 배송됐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건데 완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전쟁이에요. 이라크 전쟁처럼. 이제 관중 이게 본 것도 아니야. 그냥 잡아다가 이제 끌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상태의 전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자체에 있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뭐 축제 분위기라고는 하더라고요. 독재자 마두로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의 권리를 특정 어떤 정치인에게 위탁한 대의민주주의 이거 맞죠? 대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그 저기다가 맡겼는데 그러면은 마두로나라는 인간이 좋건 싫건 간에 베네수엘라 국민 주권의 위임을 받은 한 명의 베네수엘라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마두로를 때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때렸다라는 게 끌고 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포승줄에 묶인 도구처럼 끌고 갔다라는 거는 베네수엘라의 형식적으로나마 대의민주주의에 미군이 타격을 가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점이에요. 지금 걔는 그 마두로라는 그 대통령은 얘는 독재자예요. 얘는 혼나야 돼. 내가 봐도 혼나야 돼. 얘는. 근데 혼나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얘를 혼내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의 전쟁이 지금 선전포고는 형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 인간 데리고 오면 650억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선전포고가 뭐 일어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사태에 대해서 뭐 그것도 문제고 과연 저런 마두루를 끌고 갔을 때 과연 그것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냐 모독이 아니냐의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베네수엘라의 지식인이라면은
일단은 대의민주주의의 입장에 국한해서 미국의 외정을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선거를 치르든 친미 정권을 세우건 뭐 어떻든 간에, 그리고 친미 정권이 되는 게 맞아요. 미국 기업이 들어와야지 베네수엘라도 살아요. 지금 우리가 원교 근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맞지. 뭐 원교 근공, 멀리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랑 베네수엘라랑 친하게 지내고 근공,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거는 지금 원교 근공은 지금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가, 최강국인 진나라가 쓰던 건데, 지금 약소국인 지금 뭐 노나라나 정나라나 뭐 채나라 이런 데서 원교 근공 쓰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먼데, 지금 먼 러시아랑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미국을 공격한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거리 한 거고, 마두로 정권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지식인이면 빨리 미군의 외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친미 정권이 됐건 어떻든 간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다시 산출을 하는 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근처에 있는 남미 국가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조금 더 그쪽 국가들과도 돈독하게 지내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인데, 마두로에라는 그 잡스러운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방식이 외세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그 국가의 국민 자체가 내부적인 계몽과 내부적인 단합으로 인해서 그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힘을 빌어서 지금 이런 지금 어, 정치적인 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좀 베네수엘라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빨리 뭐 친미 정권이 됐건 간에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베네수엘라의 힘으로. 그리고 남미 국가들과 연합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 사태의 전쟁, 이 지금 트럼프가 행했던 이 전쟁의 기술은 전쟁의 이라크 전만큼이나 전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롭 라이너 감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롭 라이너 감독님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리고 미저리, 그리고 스탠 바이 미, A Few Good Men, 뭐 이런 작품을 찍은 분인데, 롭 라이너 부부가 사실은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사망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칸트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저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동이나 어떤 특정 조건에서 얽매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시냐고 보세요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롭 라이너 감독님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그 아들, 그 페류나 아들놈, 얘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웠을 거예요. 그 라이너 가문이 굉장히 명문 가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롬 라이너의 아버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 명 감독님이시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감독님도 그렇기 때문에 라이너 가문에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그 살인자 아들놈은 사실은 약물 중독이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과연 도덕이라는 것이 정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궁핍하다라고 해서 또 선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강력 범죄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봤을 때 칸트나 어떻게 보면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뭐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저번에 진 해크만 배우의 죽음도 그랬고 요번에 이 롭 라이너 감독의 죽음도 그렇고 이 영화인들의 죽음에는 뭔가가 더 사람들이 하나를 더 의미를 계속해서 두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안성기 배우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이렇게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의 추억과 본인이 봤던 영화적인 감상과 이런 것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많은 상념에 젖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돌아가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념을 가지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하셨다는 게. 모든 죽음에는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상념이 적겠지만은 파졸리니 감독인가요? 그분은 조금 끔찍한 영화를 찍으셔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사실은 뭐 그래서 뭐 파졸리니 감독은 뭐 당에 싸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데 롭 라이너 감독은 영화가 굉장히 선해요. 영화가 굉장히 선하고 영화가 굉장히 착한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이인 분이 정말 무슨 뭐 스릴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정호찬 씨. 저는 생존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 미학도 뭐 철학 베이스니까. 근데 철학, 미학을 어쨌든 10년을 했죠. 31살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31살부터 거의 41살에 끝났으니까 10년을 제가 이렇게 철학, 미학을 했고, 20대 때는 제가 좀 영화 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부는 제가 뭐 영문과였지만 이렇게 영화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30대 때 철학과 미학이 이렇게 침잠해서 푹 빠져서 이렇게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지만 어, 강의를 항상 하고 싶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다스러운 인간인 것 같아요. 수다스러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켰고 또 유튜브에서 만나는 여러 한 분 한 분의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또 힘을 주세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 근데 굉장히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렇게 가감 없는 이야기나 가감 없는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같이 소통해 보고 싶다라는 의의가 있고 평범한 시간 강사의 대불평등 시대에 대한 뭐 투덜투덜 잡담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어디에 입장에 서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평은 할 것이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누구를 막 이렇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막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분명히 투덜투덜 될 지점은 있고, 우리나라가 버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대불평등 시대를 참아내는 평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탱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힘든데도 버티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국민들 중에 한 분이고 뭐 저한테 한 분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가 참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튼다라고 해서 뭐 가끔이 될 수도 있고 매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절대 강의나 이런 강의 목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로드가 꾸준히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본질이 제 채널의 본질은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께 나누는 지점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랑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잡담하는 것이고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하기보다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또 실시간도 제가 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되니까요.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정호찬이었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또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